안녕하세요. 마성의 중독성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체크해봅니다. 병석 여제 이상화 갑진 은메달이죠. 올림픽 3번 출전해서 3번 다 메달을 땄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또 들어왔네요. 이란 여객기 65명 탄 이란 여객기가 산해 충돌, 탑승자 전원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사고는 어제 난 거로 알려져 있고요. 자, 오늘 우수죠. 눈이 녹고 비가 내리고 싹이 틈 봄이 시작되는 절기가 왔습니다. 첫 곡 펫샵보이 세아비다의 이런 게 인생이지, 이상한 선수에게 딱 어울리는 노래 같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부 뉴스 브리핑 누구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 우리 방송 벌써 1년이요? 1년이 넘었나? 1년이 3월 6일인가 시작했으니까 1년이 가까이 오고 있네요. 정치쇼가요? 예. 네, 그렇군요. 1년 만에 이렇게 국민들에게 깊은 넓은 사랑을 받는 게 그 어려운 건데 어떻게 그걸 해냈지? PD와 작가들이 잘했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상한 선수 올림픽 3연패를 맞고요. 총 4번 출전했습니다. 2006년 토리노 올림픽에서는 여자 500m 깜짝 5위. 자, 이상하 제가 우리 딸이 또 쇼트트랙을 해갖고. 정말요? 예, 조금 했어요. 한 1년, 1년 반. 지금은 안 하시고요? 지금은 이제 애들이 좀 고등학생이니까 못해요. 왜냐면 늦게 시작해갖고 네. 하도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학교 안 간다 그래갖고 저 경기도로 옮겨갖고 네. 화성에서 1년 반 하는데 날마다 죽고 싶다 그래갖고 결국 안 시켰어요. 힘들어서요? 너무 운동할 힘들었고. 때? 근데 이제 네. 그 코치들이 다 국가대표 출신들인데 그때 소전자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상 같은 선수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대요. 예, 그렇죠. 예. 어제 경기도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어제 경기도요? 경기요, 경기. 여기. 경기? 네. 어제 경기도. 네, 경기도. 네. 그렇죠. 난 또 경기도 지사 무슨 선거 얘기하는 경기도가 왜 뭉클하겠습니까? 어제 삐끗했어요? 3코너에서 삐끗했다면서요? 3코너에서 뭔가 좀 살짝 빠져나갔다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나중에 인터뷰할 때 보니까 네네. 본인이 너무 빨라갖고 네. 이런 빠른 스피드감이 너무 오래간만이어서 좀 낯설다고 그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제어하지 못하고 네네. 쭉 튕겨나갔나 보죠. 네, 이번에 그 평창 얼음질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속도가 굉장히 잘 나온다고.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그 강원도 주민들, 그 도민들,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음에는 또 강하잖아요. 군사문화, 군사 독재는 꽤 오래 있었고 군인 보면 얼음. 땡 하시죠. 강원도 군인 많으니까 군인들 보면 무셔 얼음. 네, 이것도 땡 하시죠. 네, 첫 번째 뉴스 갈까요? 첫 번째 뉴스. 네. 이런 뉴스 이제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네, 저도 그러고 싶은데. 해도 너무해요 진짜.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렇습니다. 그 청취자분께 어떤 뉴스인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검찰이 삼성에 이어서 현대자동차도 그 다스 소송비를 지원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 중이다. 네, 이렇게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이 서울중앙지검 첨단 수사 1부는 현대차가 2009년에 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하는 형식으로 1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0억 원 가량의 돈을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삼성이 다스의 소송 비용 약 40여 원을 그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킹컴프에 송금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것과 같은 방식으로 현대차도 지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검찰은 이 돈 역시 지금 뇌물로 의심하고 있다고 하고요. 현대차는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다스가 바로 현대차에 납품하는 하청업체잖아요. 이 다스는 2004년에 연매출이 2,200억대였는데 2004년에 네, 2004년에 연매출이 2,200억. 2,200억. 그때도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때도 많이 올라갔죠. 2002년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렇죠. 2002년 서울시장이 되잖아요. 네, 이 2004년에 연매출이 2,200억대였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인 2004년에 이 도시계획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이 양재동 현대차 사옥을 중축을 하도록 이 허가한 바 있던 그때입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2,200억까지 매출이 좀 늘었다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직후인 2013년에는 1조 원을 넘었죠.
매출이 그랬죠. 엄청난 큰 기업으로 급성장을 한 건데요. 네, 참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라를 서울시장을 나라를 대통령을 자기 개인의 부로 축적하고 진짜 그 푼돈 그 이 재벌들 보기에는 푼돈인데 그걸 하려고 네. 재벌들이 얼마나 이 정치인들 행정가를 우습게 봤겠어요. 그렇죠. 이 사실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상당한 부자잖아요. 근데 이게 소송 비용 소송 비용 그 10억 원 이렇게 40억 원. 그냥 물론 어디 서민들한테 굉장히 큰 돈입니다만. 그럼요. 40억 또 10억 어디 갖고 이시영 아들 둘이 그냥 살아도 부자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부자지간이니까. 네. 아버지 이명박 아들 이시영 부자지간으로 그냥 좀 어디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국민들 신경 안 쓰게. 네. 그 부자가 그 부자는 예. 아니름. 네, 아닌. 네, 아니. 그렇군요. 네. 당황해서 말이 꼬이네요. 예. 이것도 있는데 그 아울러 서울 동부지검 다스 수사팀이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가 그 기존에 알려진 비자금 120억 외에 이 1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추가 조성한 사실도 새로 밝혀냈다. 예. 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다스의 임직원들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이런 사실들을 줄줄이 털어놨다고 하는데요. 예. 다만 이 기존에 알려졌던 비자금 120억 이거를 정호영 전 특검이 격리 직원의 개인 횡령으로 몰고 검찰에 이걸 수사를 입첩하지 않았었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 같다. 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소하지 않는다. 네. 왜요? 이유는 뭐가 뭐 딱히 드러난 건 없는데 예. 네, 이 부분을 기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하네요. 이 왜요? 공소시효가 내일 모레라고 해요. 이틀밖에 안 남은 건데 이 이틀 안에 빨리 기소를 해야 아니죠. 100억 추가된 넘어갈 것도 텐데. 2007년 그 무렵인가요? 그 이후 무렵인가요? 그 이후는 공소시효가 5년 더 남았는데 네, 그 무렵인 것으로 그 무렵인 것으로. 언론 그래서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기소하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기소하지 않겠다는 부분은 이 비자금 120억 원을 검찰에 넘기지 않은 부분, 예. 네, 이 부분인 걸로. 네. 그러면은 그 배임 횡령도 기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검찰에 알리지 않은 정호영 특검을 기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호영 특검을 기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기소하지 검찰에 않겠다? 알리지 않은 그 혐의를 그 기소하지 내용은 않겠다는 기소하지 거죠. 않겠다. 네네. 이미 자료는 갔는데 꼭 집어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문제는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굳이 그걸 범죄 행위로 볼 수는 없다. 근데 사실 그것도 좀 의아한 거죠. 네, 네. 의아한데 어쨌든 뭐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다라고 비판하게 되면 할 얘기 없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간 건가요? 우리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 그냥 이렇게 퉁 짚고 넘어가면. 그렇죠. 뭐 추가로 뒤에서 또 얘기를 하는 걸로 안 제가 할 알고 것 있어서. 같은데.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또 두 번째 뭐가 뉴스. 있죠? 네. 예.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채용비리 의혹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예. 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도 연루되어 있는 권성동 의원인데요. 이 권성동 의원실의 전 비서관 김아무개 씨는 지난 2013년에 이 광해관리공단이라고 있더라고요. 예. 이 광산 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 문제를 해결하는 공공기관인데요. 예. 이 광해관리공단에 채용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관련 규정 위반 및 인적성 점수 조작 등이 있었다는 것이 이 산업통상자원부 측 설명이라고 하는데요. 의혹은 크게 두 가지인데 이 광해관리공단이 2013년에 그 김 전 비서관을 뽑을 때 이 공단 기획조정실장 면접만 보고 특별 채용했다. 라고 해요. 그게 일단 하나인 거고 예. 두 번째는 2016년에 이 사람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었거든요. 이 전환 과정에서 그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그 채용 공고를 따로 냈는데 예. 이 모집 공고에 완전히 이 김 전 비서관을 위한 맞춤형 채용 공고. 네. 이를테면 이제 국회 경력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김 전 비서관의 전공 출신만 뽑겠다고 공고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그 인적성 시험 점수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큰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네, 그거를 수사 외압을 받았다라고 그 폭로한 네. 안지현 검사인가요? 폭로한 사람은 안미연 검사입니다. 안미연 검사. 그분을 어떻게 고발하는 이런 뻔뻔함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렇게 뻔뻔하게 보니까 정치인들 계속 못 믿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좀 의아했던 거는 이 안미영 검사를 고소를 했을 때 예. 허위사실 유포나 아니면 명예훼손 이게 아니라 예.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알고 걸었다고 있는 하더라고요. 비밀을 그 얘기했다. 그럼 내부 고발자가 알고 있는 건 비밀 얘기해줘, 모르는 비밀을 얘기합니까? 그렇죠. 내부 고발자는 당연히 그럼요. 내부에서 알고 있는 비밀을 얘기하는 앞으로 건데. 이제 이 권성동 법사위원장 논리대로 하게 되면 네. 내부 고발자들은 아무것도 알리면 안 돼요. 다 통신비밀법으로 걸어버려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게 무슨 말 폭로한, 같지도 않은 소리야. 이 폭로한 내용이 거짓말이다 이걸 건 게 아니라 예. 왜 폭로했냐라고. 그러니까 네가 걸었다라고 알고 볼 있는 수도 있는 정보로 거죠. 내부 고발자가 왜 나와요? 네, 내부에 그렇습니다. 팍팍 섞고 적폐를 어떻게 청산해 그럼? 그렇죠. 그 뭐 내부 고발자가 있어야 예. 되고 또 아니, 내부 우리 고발자는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정상 기자가 네. 권성동 위원장이라고 하고 내가 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보세요. 아니 아니요. 그럼 내부 고발자면 고발자 다 무서워요. 알고 있는 사실을 하는데 그거 고발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 제가 그럼 그걸 모르고 있는 걸 얘기합니까? 네. 아니, 제가 그거를 권성동 법사위원장 당장 이거 뭐 사회복 내려놓으세요. 뭐 저라면 내려놓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법사위원장이니까. 지금 이상하게 웃겨요? 네. 네, 저요? 네. 아니, 권성동 법사위원장으로 분해갖고 해보라니까. 저 그 지금 이상하게 마음이 잘 안 웃깁니까? 될 것 같아요. 다 잘 안 돼요? 네, 아 뻔뻔하지 않아. 네, 굉장히 당황스러운 대화가 오갔네요. 롤 플레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아침부터. 네, 그렇군요. 월요일 아침인데 기분 좋게. 네, 받아들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해보세요. 권성동 위원장 못하니까요. 연극가 안 나왔어요? 네, 아 그렇구나. 전혀 그쪽이랑은 연관이 없습니다. 무슨 과 나왔어요? 저는 역사 공부했습니다. 아 역사적으로 생기셨어 역시. 아 그래요? 역사적으로 생긴 거는 어떻게 생긴 거죠? 뉴스를 역사심이. 아, 다음 네. 뉴스. 라디오에 좋은, 사역을 좋은 하겠습니다. 소식이네요. 네, 예? 그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대화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예. 밝혔습니다. 이 대화 북- 시그널을 기다리고 있다. 네, 북미 대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이죠. 어허. 이 틸러슨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17일 그 미국 CBS 방송에 그 60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예.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그 외교 수장으로서 내 역할은 우리가 채널을 열어놓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이 알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이 현 시점에서 그러니까 북한에게 할 말이 없어서 내가 많은 메시지를 보내진 않지만 그들이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 알려오는지는 유심히 듣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제 틸러슨 장관은 우리는 그들에게 대화 필요성을 납득시키기 위해 그 당근책이 아닌 커다란 몽둥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과 동맹국들의 강력한 대북 제재 압박이 북한에 통하고 있다라고는 말했는데요. 예. 뭐 종합해 보면은 뭐 대북 압박 기조는 이어가지만 이 대화가 가능하니 북한에서 신호를 보내라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그 신호가 어떤 신호인지는 네, 조금 더 두고 봐야겠지만요. 예. 틸러슨 장관은 지난 12일에도 그 북미 대화의 시기는 북한에 달렸다 이렇게 아하. 말하기도 했었고요. 그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그 평창 메인 프레스 센터를 찾아서 그 내외신 기자들에게 이 정상회담에 대한 많은 기대를 하지만 마음이 급한 것 같다. 네, 이렇게 말하면서요. 지금 이뤄지고 있는 남북 대화가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대화가 함께 이뤄지길 기다리고 있다. 아하. 네. 그러니까 북미 간에 먼저 대화가 좀 조성이 돼야. 예, 그 남북이 단독으로 정상회담을 가든다든지 하는 네. 과속 행보는 하지 않겠다. 그렇죠. 그리고 한미 간의 그 한미 공조, 네네. 한미 동맹 관계를 해치면서 혹은 오해를 사면서 갈 생각은 없다. 네, 그런 이런 뜻으로 뜻으로 받아들여지네.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성과가 한계가 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결국 종국적으로 남북 정상회담, 북미 회담 목적이 네. 북한의 핵을 폐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핵을 폐기하고 뭐 남북과 뭐 평화 체제로 이렇게 돌아가면 그렇죠. 돌입을 하면 뭐 처음에는 더 이상 실험하지 않겠다. 네. 그렇지만 뭐 2단계, 3단계 갖고 종국적으로는 결국 핵 폐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핵 폐기로 이제 나아가는 길이 그렇죠. 그게 방법인데 네, 어쨌건 그 문재인 대통령은 음. 좀 이렇게 북미 간 대화와 함께 남북 대화가 이렇게 같이 병행돼야 된다. 예. 좀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메르스 정부 부실 대응 책임 인정 법원 판결 나왔다. 정부 부실 대응 책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오호. 메르스 사태 당시에 부실한 초기 대응 등 이 정부의 예.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음흠. 이 지난 2015년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는데 이때 총 186분이 감염이 돼서 38분이 숨졌었어요. 예. 당시 정부의 대응이 좀 황당했는데 뭐 낙타랑 접촉하지 말라라든가 아니면 뭐 유언비어를 차단하겠다면서 또 모든 정보를 다 차단을 해버린다던가 또 이제 또 살려야 한다라는 그런 네, 종이를 붙이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원에 갔을 때 좀 있었던 그런 총국도 좀 있었죠. 무슨 나라를 그렇게 운영을 해요. 진짜 무슨 초등학교 뭐죠 학교에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게다가 이제 뭐 감염 사태라는 이런 살려야 한다. 국가적 진짜 그거 기억나네요. 그렇죠. 저기다가 무슨 의지를 보이는 것처럼. 그것도 궁서체로 적어가지고 궁서체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또. 아니 궁서체는 이게 티가 나잖아요. 네. 반드시 살려야 한다. 네, 살려야 왜 한다라고 착하게 써 살자 있었죠. 그러지? 이마띠 들고 착하게 살자. 반드시 살려야 한다. 네, 그걸 때문에 이제 패러디가 본물처럼 나왔었죠. 이 어쨌건 이후에 이 메르스 30번 환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서 네, 서울중앙지법이 국가가 이모 씨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 이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상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커피 마시죠? 네, 제가 맛있네요. 쏜 겁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자, 저는 2부 최박장으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홍준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월요일 행복해요. 네. 예, 낚였어요. 아이고. 자, 뉴스 골라주는 여자, 뉴스 골라주는 남자 세 분이 나오셨습니다. 최막장이 아니고 최박장 최영일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뭐가 행복했고 아들 잘한 것처럼 고개를 끄덕. 이제 뭐 설 명절 다 지났고요. 예, 열심히 일할 일만. D-13이고요. 그렇죠. 예. D-13이네요. 뭐가요? 몰라요. D-7일 아니에요? 이제 폐막식은 이번 주에 폐막식은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정봉주의 운명 D-13. 자, 전윤성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박연미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어느 자리 갔더니 박연미 기자님 엄청 빅 울트라 칭찬하더라고. 누가요? 목소리도 좋고. 네. 우리 아버지인가? 아니 그럼 친구분이 아버지세요? 왜요? 그리고 내용 좋고. 감사합니다. 비주얼 좋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이서 보면 더 좋다 그랬어요. 와. 예, 얼굴 빨개졌어요. 그러니까. 예. 홍시 됐어요. 홍시. 그러니까요. 부끄럽네요. 예, 네. 박신데 홍시 됐어요. 어이쿠. 자, 월 없이 응원할 수 있었던 연휴 어젯밤 이상한 네. 선수입니다. 아쉬웠지만 아름다웠다.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도 안 하셨어요. 아니 여기 써줬어요. 이렇게 네. 좀 읽게 놔두세요. 나 좀. 네네네네. 아쉬웠지만 아름답죠? 이거 작가님께서 아쉬웠던 거지. 이 금지상주의자. 우리 작가님은 금지상주의자. 누명 씌우기. 1등만 좋아하는 네. 세상. 그러니까. 그냥 이상화의 플레이를 계속 못 볼까봐 아쉬웠던 아니요, 거죠. 계속 맞아요. 나올 수 네. 있다. 근데 은퇴 안 할 것 같은 당장은 분위기. 아니지만. 네. 네. 지금 30 넘었지 않나요? 아니요. 지금 29. 예. 29. 89년생. 계속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아니 고다이라 금지상주의자 뭐라고 비판하면 네. 안 돼요. 그렇죠. 금지상주자. 금지상주자. 그런데 이 고다이라 선수는 86년생이에요. 오. 이상화보다 3살 언니예요. 31살이죠. 근데 어떻게 네. 뒤늦게 코칭과 감독을 바꾸고 그 뒤늦게 빛이 났다 그래요? 네. 그 전성기가 뒤늦게 오는 선수들이 그럴 수 간혹 있죠.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늦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를 보고 얘기하시네. 네. 네. 정봉주 늦되는 사람들. 아니 근데 늦대는 게 네. 우리 아들도 그렇게 늦대요. 아. 그 집안의 내력에. 내력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안을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졸지의 동안으로 지금 내몰리신 야, 거군요. 고다이라를 또 야. 그렇게 가져가시네요. 네. 자신의 깔때기로 또 하나 이렇게 배워갑니다. 수렴을. 네. 대단합니다. 많이 배웁니다. 그거 내가 얘기했죠. 많이 부족해요, 여전히 우리는. 금강산 골프 그 얘기했죠. 한 홀에 가면요. 깔때기 홀이 깔때기 홀. 그린에 올려놓기 하면 쪼르르 빨려들어가고. 근처에만 놔도. 근데 그 회장님 말씀 재밌어요. 여기까지 와서 예? 네. 올해는 이걸 한번 한번. 해야지. 깔때기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좋은 겁니다. 자, 어제 뭐 고다이라.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었죠. 근데 저는 삐끗했어요 진짜. 삐끗은 안 했어요. 보기에 삐끗은 안 했는데 이상화 선수가 본인만 아는 거예요. 뭐냐면 너무 강한 스피드를 스스로 주체하지 못해서 그건 너무 네, 강했다고. 마지막 코스에서 실수를 했다. 근데 거기서 속도를 줄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달렸으면 네. 고다이라 나왔다가? 선수하고 사실은 0.4 0.4초. 예. 예, 그러니까 뭐 간발의 차이인데 아마 스타트는 워낙 좋았고 네, 100m 고다이라 까지는 더 선수보다 빨랐어요. 빨랐기 네. 때문에 그 속도를 컨트롤만 잘해서 피니시 라인까지 밀고 들어왔으면 어쩌면 이제 고다이라를 앞섰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걸 본인이 가장 아쉬워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눈물 펑펑 쏟고 네. 이 허탈감 또 해방감 여러 가지가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은데요. 전 더 좋았던 게 뭐냐면
고다이라 선수랑 우정이 끈끈해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나라 태극기와 네. 그 옆에 일장기를 들고 1, 2위 선수가 나란히 트랙을 이렇게 가면서 네. 손을 흔드는데 네. 우는 이상한 선수를 고다이라가 또 언니인데 네. 끌어안아주고 그리고 나중에 인터뷰에서 밝힌 걸 보니까 야, 평창에서는 상화야 네가 1등해 내가 2등 할게 고다이라가 이랬고 이상한 선수는 아니야 언니가 1등해 아니 내가 2등 그래놓고 할게 이러기예요. 그랬는데 자기 얘기처럼 돼버렸다 그러면서 이제 언니 이러냐? 허허 웃더군요. 네 좋습니다. 네. 스포츠맨십이 네. 다 보여줬고요. 한일 다 관계가 최선 그렇게만 다했고요. 된다면 참 좋겠네요. 우리 학부모님들은 초등학교 또 학부모님들은 두 가지 이유로 나뉜대잖아요. 네. 빙상시킬까? 음. 또 한 이유는 음. 아 둘이 대화하는 거 보니까 영어 교육 좀 더 시켜야겠네. 교육이네 교육. 아, 네. 네. 한국 진짜. 예, 부모님들. 예. 그런데 그 쇼트트랙 관전하던 김정숙 여사의 5단 네. 표정 그게 뭐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언론에 김정숙 여사 하면은 다양한 사진들이 나와 있는데요. 네. 이게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 괜찮을까? 이거 올려도 괜찮을까 하면서 사진을 SNS에 공개하고 압권이라는 표현을 달았는데 사실은 이 제일 주목할 사진이 요거예요. 김정숙 여사가 네. 문재인 대통령 어깨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깜짝 그러니까 놀랐어요. 이거 네. 보면은 네. 중장년 부부들 부부싸움 납니다. 야. 설명절에 부부싸움이 예. 아니 난다니까요. 사실 가족끼리 이러는 거 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김정수 여사가 일단은 표정 리액션이 워낙 네. 좋으시니까 네. 아쉬울 때는 크게 한숨 쉬고 네. 한탄하고 신날 때는 만세하고 일어섰는데 저는 이거보다 제일 마지막에 두 분이 벌떡 만세. 일어나서 저 장면이 뒤에 도종환 장관인가요? 아, 맞아요. 1000m 예. 금메달 딸 때인가 보죠? 또 한 번은 이제 네. 파도 타기 하는데 네. 문 대통령이 타이밍을 좀 잘못 잡아서 혼자만 만세하는 거를 김정숙 여사가 이제 네. 리듬을 맞춰주는 네. 이분은 음악한 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리듬을 문재인 맞추잖아요. 우리 또 대통령님이 나이가 살짝 있는 아재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늦게 맞추는 것도 괜찮아요. 네, 네. 너무 딱딱 맞추면 재미없어요. 아, 근데 아니 근데 어쨌든 두 분이 이 워낙 금술 장면. 금술이 네. 좋으시니까요. 그런데 네. 이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 패널분들이 느껴야 될 게 현장에서 한 번도 못 봤죠. 현장에서 못 봤어요. 쇼트트랙 현장에서 남자 타는 거 보면요. 가까이 있으면요. 너무 무서워갖고 뒤를 이렇게 움찔움찔 이렇게 저기서 아, 김정숙 속도감. 여사께서 문재인 대통령 어깨를 딱 잡은 게 이 속도감이 공포스러울 정도로 빨라요. 스릴, 예. 스릴. 그렇죠. 그렇죠. 진짜 거기서 넘어지면 이 다칠까 칼날에 부상 많이 당해요. 어. 그 일 날 경기 것 그렇죠. 같으니까요. 그 거리를 그 속도에 주파를 하려면 그러니까 네. TV에서 보면 이제 그게 쫓아가는 게 빠른 것 같지 않은데 네. 가까이서 그 게임을 보면요 몸이 자꾸 뒤로 움찔움찔 피하게 된다니까요. 네. 아마 김아랑 선수죠. 지난해 네. 동계체전에서 네. 이 상대 선수 칼날에 얼굴을 베었어요. 맞아요. 아직도 네. 흉이 있더라고요. 네, 얼굴에 그래서 그래. 네. 부상당한 지 1년 한 달 만에 이번에 나와서 네. 스스로 잘 견뎠다. 네. 내가 나를 칭찬해. 아, 이런 아주 말한 게 예, 이해되는 게 예뻤어요. 트라우마도 미소천사. 극복하고. 네. 예. 근데 헬멧 뒤에 딱 세월호 노란 리본 리본. 네. 리본이 있었죠. 목걸이에도 예. 많이 칭찬해 이게 주고 싶습니다. 복싱할 때도 자기보다 약한 선수인데 예를 들었고 오른손을 맞고 쓰러지잖아요. 그럼 그 선수하고 재시합할 때 오른손만 움찔해도 움찔움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그렇죠.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칼날에 베이면 다시 트랙을 못 가요. 아 근데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대단한 거죠. 네. 네. 근데 저는 그 최민정 선수 막 가고 나서 두 나라 어디죠? 2, 3위가 동시에 네네. 중국하고 어디 선수였지? 저는 저러다 진짜 대형 사고 나겠다 싶더라고요. 정말 팍 그게 아, 예, 둘 그러니까 다. 그 스펀지가 네. 1m 정도 깊잖아요. 중국 캐나다 선수. 예, 네. 중국 캐나다 네. 선수. 저는 되게 많이 다쳤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상처는 한성 선수는 다리가 다쳤더라고. 다리가. 그러니까요. 이제 스포츠가 스포츠는 무서워요. 위험하죠. 안전이 네.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이제 앞으로 지도자 뽑고 그럴 때 스포츠 잘하는 사람들 뽑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용기로 막 그냥 밀어붙이지. 박경민 기자님? 네. 왜요? 아, 알겠습니다. 예. 그럼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한. 왜 네. 얼굴 빨개지셨어요? 해맑아. 아, 네. 해맑게. 근데 목소리 원래 그렇게 좋으세요? 제가요. 예. 저 상업적으로 뽑고 있어요. 지금 출연료 입금되는 시간 동안 집에 가면 이런 목소리 아닙니다. 아 집에 가면 목소리가 달라져. 무슨 말인지 안 네. 그 원래 목소리는 어떤 거예요? 아 원래 다르죠. 아들 키우는 엄마 목소리입니다. 아들 키우는 목소리. 그러니까요. 엄마들이 네. 딸 키울 때는 우아하다가 아들 키우면 바로 그냥 네. 욕이 나간다고. 헐크 엄마. 이번 올림픽의 스틸러. 네. 자, 이 개막식 선수들이 이제 입장할 때 예. 공식 입장이죠. 예. 우리나라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공동 입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입장 그 나라 순서 아시죠?
그 ABC로 안 들어왔잖아요. 네. ABC로 안 들어와서 나라 순서가 뒤죽박죽이라 입장 순서가 뭐지? 한글 순서로 들어왔어요. 네. 네. 그걸 다 모르시더라고요. 그 네. 캐나다의 네. 캐나다의 캐나다는 키역이죠. 네. 처음에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가나죠. 가나다 순으로 네. 하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다 순으로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들어왔는데 예. 이 신스틸러는 누구냐면 바로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네. 1시간 넘게 아, 준비해. 정말 뭐 귀여웠어요. 대한체육회장에게는 상당히 원치 않은 이야기를 들어야 했고 네. 또 문재인 대통령 가서 네. 정말 저 질 나쁜 식사를 한다는 것에 네. 마음이 많이 같이 아팠다 이런 또 위로도 받고 식사하셨더라고요. 네. 식사 질이 안 좋았대요. 네. 아니요. 처음에 처음에 뭐냐면 그때 보도가 뭐냐면 됐었죠. 청와대에서 무슨 장차관 워크샵 하면서 했던 6만 무슨, 원짜리 도시락 먹었다고 할 6만 때. 얼마짜리 도시락하고 그 평창 비교를 자원봉사자 했죠. 비교해서 올라왔었죠. 비교해서 사진이 막 돌아다니고 했었는데요. 근데 그때 이제 그것 때문에 대통령께서 마음이 좀 아팠다. 아프셨다 이런 그렇죠. 말씀하셨죠. 또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게 민주적 의식 수준이 높아졌고 네. 특혜, 특권, 뭐- 반칙 뭐- 네, 참을 수 없는 싫어해요. 거예요. 싫어해요. 그 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됐던 촛불 때 예.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보면 제일 많이 했던 게 불공정, 불의, 불평등 세 가지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적폐라고 네.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슈인 거죠. 예. 우리는 2008년서부터 지금 2017년까지 네. 살면서 10년 동안 제일 자랑스러웠던 건 어떤 주제의 촛불에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저런 모든 아니, 촛불에 예를 들어 그 촛불이 그 같은 노동자 촛불이 한 5회라고 하면 5회는 다 가지 못했어도 한두 번 꼭 가고 네. 어쨌든 숟가락은 계속 꽂았어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왜요? 계속 가야 기억해 돼요? 보시면은 예전에 이 박근혜 야당 대표 시절에 네. 이 사학법 개정 반대 네. 촛불 시위가 있었어요. 예. 거기도 나가셨어요? 거기도 가신 거예요? 아니 거기는 진짜 농담 아니고 황우여 그때 네. 당시 교문위원장. 교문위원장에게 네. 대구에서 당신들 집회할 때 내가 가서 설명하겠다. 그러니까 황우여 위원장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러면 그거 계란 맞고 돌 맞고 그래. 그래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정치적으로 큰다 말이야. 그러면 그렇죠. 그거 가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신스틸러가 개막식 때 이 1시간 넘게 춤을 추었던 자원봉사자들이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아 우리 방문을 해서 모르는 분들 알지. 신 스틸러는 무슨 뜻이에요? 신스틸러는 예. 이 드라마에서 예. 주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음흠. 영화나 드라마에서 시청자나 관객의 눈을 한 방에 사로잡는 예, 그 씬을 네, 씬을 훔쳐오다. 끌어당긴다, 아. 훔친다. 예. 씬 도둑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씬 도둑, 그래서, 장면 예, 도둑. 장면 도둑. 장면 장면 도둑 도둑. 좋네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김정수 여사 자원봉사자 위로 자리에서 또 선물을 후한 선물을 풀었습니다. 예. 기쁘다 선물 오셨네. 머플러인가요? 머플러. 예. 빨간색의 예. 흰 줄이 있는 예쁜 머플러. 예, 그러니까요. 자, 그 올림픽 와중에 또 대통령께서 남북 네. 정상회담을 우물과 숭늉에 비유했다. 네, 이게 뭐냐면 그 남북 정상회담 얘긴데요. 예. 아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았는데 음흠.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이제 개선하기 위한 조정자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너무 일각에서는 정상회담에 정말 목매서 좀 속도전으로 가다 보면은 이렇게 비핵화 문제라든가 꼬이는 것 아니냐 주로 야당이나 언론의 이제 이 견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완급 조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남북 정상회담 얘기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그 다음 얘기가 또 있어요. 비핵화 논의가 북미 간에. 그 북미 간에 또 북미 간에도 남북 간에도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이 이제 비핵화에 대한 논의를 준비해야 한다. 이런 촉구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순서를 명확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이 아니라 김여정 특사 왔을 때도 얘기했잖아요. 전제를 만들어서 여건을 같이 만들어. 여건을 만들어서 같이 성사시켜 예. 나가자. 예. 이 여건이 뭐냐? 북미 대화 선결해야 된다. 그 북미 대화의 조건은 뭐냐? 비핵화 비핵화를- 아젠다를 테이블에 올릴 수 있어야 예. 된다. 근데 미국은 지금 이제 전제 조건 없이 탐색전 접촉이라도 오케이 여기까지 간 상황이라 틸러슨이 그 얘기했죠. 네 분위기는 아주 뭐 무르익고 있습니다. 예. 큰 틀에서 보자면 어찌됐든 이거는 이제 국내 보수적인 유권자들을 예. 대상으로 한
말씀일 가능성이 그렇죠.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의 메신저가 메시지가 거기에 가 있다고 보고 투 트랙으로 동시에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는 이렇게 여론을 다독이면서 가고, 그러니까 보수 정치 혹은 보수 언론이 준동하지 못하게 좀 막으면서 밖으로는 이제 굉장히 발빠르게 미국과의 추진을 하고. 관계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동시다발로 동시 패션으로 풀려고 하는 의지나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미국의 태도이기 때문에요. 미국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미국을 설득해내는 노력. 그렇죠. 결국 이것도 우리 정부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그 프로세스 순서를 질서 있게 잡아가려고 하는 게 네. 미국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그렇습니다. 미국에 아주 강한 신뢰의 네, 맞아요. 메시지를 주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 여기는 믿어도 된다 이제.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북한도 한국에 의존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한국을 통해서 미국 입장을 좀 들으려고 온 거고요. 김여정 특사가. 그리고 또 미국도 한국을 통해서 북한의 입장이 뭔지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제가 이제 계속 통역사 얘기를 하고 이제 운전자론의 핵심이 그건데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코리아 패싱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게 아니죠. 한국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고 있고 미국도 그리고 또 북한도 그리고 주변 뭐 러시아, 중국, 일본까지도 예. 다 와서 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 그렇죠. 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자기네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해 코리아 패싱을 얘기했던 분들은 코리아 패싱을 염려한 게 아니라 코리아 패싱 되면서 문재인 정부를 좀 공격하고 싶었던 그게 본심 아니었을까요? 네, 정말 오랜만에 호기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통미봉남이었잖아요. 예. 항상. 그런데 여기에서 한국이 주도해서 이 관계를 풀어나가는 예. 이런 한국이 정말 주연 자리를 꿰찬 게 아주 오랜만인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6.15 남북 공동선언의 그 시점 그 스케줄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주신 건 굉장히 그 영리하고 현명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제 그 전문가들 얘기 들으면 6.15 정상회담을 가려면 발표가 두세 달 전에 돼야 된다는 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두세 달 전에 되려면 또 두세 달 정도 준비가 있어야 되니까 네. 5개월 정도 텀이 기본이 있어야 예, 되는 맞아요. 거거든요. 아마 8.15 네. 14 이 정도 되지 네,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그렇죠. 예, 그 전에 여건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남북관계 민간 교류도 대폭 확대하고 그렇죠. 군사회담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북한 또 러시아, 중국 이 주변의 육자 당사국들한테 다 특사 보내서 설명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은 평창 올림픽이지만 그 이외의 외교 트랙은 굉장히 바쁘게 그러니까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 5년 동안 보니까 장관급 회담이 17차가 맞아요. 18차가 맞아요. 있더라고요. 예. 고위급 군사회담도 네. 병행해서 가고 예. 있고. 그 요즘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니까 통통 외교라 그러더라고. 통남 통미. 그렇죠. 그러니까 통외교. 통미 봉남이 복미 통남이 됐다가 네. 이제 통미 통남으로 흘러가는 과정이라 우리는 주연 자리 섰고 잘 가는데 6.15는 일단 무리가 있는 게 네. 6.15 이틀 전이 6.13 지방선거잖아요. 네. 이때 여야 정치권이 절대로 6.15에 주목 안 해요. 지금 죽고 사는 전쟁 치르기 바쁘지. 그러니까요. 그 개헌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걸 할 일이 너무 알겠습니다. 얘기는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장윤성 기자의 주제로 슉 그래서요. 넘어가는데 예. 슉. 지방선거가 넉 달도 안 남아서 예.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지방선거 분석을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선거 분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몇 개를 목표로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예. 9곳 정도는 자신 있다. 플러스 알파. 예, 그리고 플러스 알파. 그래서 여론지표상으로 보면 한 13곳 정도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지만 9석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네네네. 전망을 잡았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 플러스 알파니까요. 어디까지 갈지는 시민의 선택에 달린 그렇죠. 거겠죠. 그동안 또 민주당이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느냐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큰 틀에서 보면 정당이 5개이기 때문에 다자구도인 것처럼 보여요. 예. 그렇지만 내용상으로 보면은 1대1 구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맞아요. 보여집니다. 그래서 민주당 대 그 밖의 정당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인물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수 야당의 경우에는 인물난이거든요. 인물론으로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인물이 없어요. 그리고 추천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고사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대구에서는 경선을 하지만 그 밖의 지역은 전부 전략공천을 한다 그래서 막판까지 어떤 사람이 후보로 나올지. 선정될지는 굉장히 아마 요걸로 밀당을 하지 않을까 자유한국당이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동시에 두 가지 선거인데 개헌을 할지 말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또 하나는 재보선이 7곳이나 치러져요. 맞아요. 여기에서도 미니 총선. 미니 총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여기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선전할지. 예.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 투표하겠다가 90%가 넘습니다. 이런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적이 없고 그리고 사실 그 촛불혁명부터 지난 5월 대선, 장미 대선까지는 한 세트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촛불혁명 이후에 치러지는 처음 1년 선거라고 만에 봐야 선거죠. 됩니다. 네, 선거기 때문에 이 선거에서 과연 적폐청산 그리고 촛불에서 요구했던 수많은 개혁 의제들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민심을 보여줄지 투표를 할지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큰 틀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큰 틀에서는 아마 지금 이 기조 이 정당의 지지도라든가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그대로 투표로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SBS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개헌 찬성한다가 59.7%, 한 60% 국민 10 가운데 6명은 개헌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요. 권력 구조는 국회에서는 뭐 내각제 그다음에 뭐 이원 집정부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4년 중임제를 64.7% 지지하는 걸로 확인이 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5년 단임제로 하다 보니까 좀 연속성, 정책의 네, 연속성 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4년 중임제로 해서 중간 선거해서 신임 투표를 하고 그다음에 미국식이죠. 미국식이죠. 예.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자면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게 그동안 우리 선거하면 그 쫙 나오잖아요. 그 빨간색, 파란색. 예산. 색깔 구분. 네. 동서가 쫙 갈리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 그것은 아닐 것 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PK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2016년 총선부터 이 흐름이 나타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 새누리당 독식이었던 영남 그 PK 지역, 부산 경남 지역에 민주당의 깃발이 굉장히 많이 꽂히기 시작을 하고 오늘 아침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김경수 의원도 경남지사에 나갈 뜻을 밝히고 있는 걸로 예. 확인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경남 혹은 부산 이 둘 가운데 하나는 민주당이 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새누리당 아니 뭐죠? 영어로는 both of them. 예. 그리고 저 뭐죠?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굉장히 설당이 점점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지방선거에서 홍준표 대표가 6곳인가요? 예. 하지 못하면 본인 맞아요. 물러나겠다고 하는데 수성 전략이죠. 예, 수성 전략이라고 했는데 이제 대구 얘기로만 쏙 빠졌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선거는 그 홍준표 대표의 명운이 걸린 선거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광고 들어야 되죠? 아니요. 광고 들으셔야 됐나? 명절 때 예. 바미당이 사라졌대요. 아, 네. 주제가. 네. 그래서 바른미래당. 이번 주에 바른미래당에서 네. 서울시장과 관련된 무슨 결정적 특단의 선언을 모발 할 것 조치를 같다. 예. 라는 보도가 예측이 있습니다. 예. 최 박장 3부에 계속할까요? 여기서 끝낼까요? 그냥? 아, 계속해야죠. 계속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소스.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방선거는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요쯤 해두고요. 네. 예.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관전 포인트를 DH라고 하던데. DH요? 예. DH. 다크호스. 다크홀스. 아, 검은 말이군요. 예. 다크홀스. 검은 말. 흑마. 흑마. 그거 보니까 우리 영어 배울 때 왜 다크호스라고 그랬나 봤더니 흑마가 특이하고 네. 흑마가 다 힘이 좋다는 거예요. 아, 저는 파인 땡큐 앤드류라고 배웠는데 연음이 중요하다고. 연음이. 파인 땡큐 앤드류. 앤드류. 그래서 영어 이름을 처음 질 때 한국 사람들이 앤드류. 아 그래서 우리는 기분 나빠도 누가 물어보면 항상 파인 땡큐 앤드류잖아요. 그렇지. 예. 알겠습니다. 김윤주님 이번 철강 수출에 대해서도 해주세요. 트럼프 계속 네. 우리나라만 때리던데 유유유 설 지금- 연휴 발칵 뒤집힌 아, 이거 철강 참. 업계. 네, 지금 말씀드릴 건데요. 그 미국 상무부가 백악관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수입 규제 방안 중 3가지를 내놓고 대통령한테 고르라고 했어요. 일단 아니 모든 철강 수출국에 24%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물리거나 아니면 한국이나 중국처럼 특별히 많이 파는 나라 12곳에 53%의 관세를 물리거나 아니면 아예 국가별 수출액을 전년 대비 63%로 제한하는 3가지 방안을 내놨는데
어느 쪽이 돼도 우리는 뭐 그 타격이 걸리지만. 불가피한 네.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 철강 제품은 이미 강도 높은 규제를 받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네. 10개를 팔면 8개는 이미 고관세를 물고 있고요. 포스코가 수출하고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 지금 관세율이 60% 이상이에요. 열연 강판, 냉연 강판 모두요. 그리고 지금 여기 특히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유정용 강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내수 시장이 전혀 없어요. 거의 100% 전량 미국 수출에 의존을 하는데 어디에 쓰는 거냐면 셰일가스나 아니면 원유 같은 것들을 수송하는 그런 강관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고관세를 매긴다 그러면 우리 포스코가 정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유정용 강관. 네, 예. 유정용 정말 기름 유자 써서 예. 유정용 강관인데요. 그래서 설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요 철강 회사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고요. 그 백운규 산업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었는데 사실은 회의를 해도 이게 뾰족 수가 없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정신이 없죠. 첫 번째는 지금 이 모든 사달이 벌어진 게 우리가 지금 이문열 소설로 치자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엄석대 치하에 있는 거잖아요. 엄석대가 갑자기 빨간색을 초록색으로 하자 했는데 초록색이 아니라고 못하는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요즘에 그 소설 많이 안 읽으시죠? 모르시나요? 네. 예. 그런 데다가 지금 근데 읽어야 돼요, 애들. 12가지 봐줘야죠. 그 12개국을 선정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왜 한국이 들어갔느냐도 사실 의문인 게 기준이 명확지 않아요. 그 미국에 우리가 철강을 많이 파는 건 사실인데 제일 많이 파는 캐나다가 빠졌고 맞아요. 우리가 네. 그 네 번째로 많이 팔긴 하는데 우리 아래로 바로 멕시코, 뭐 일본 일본, 다 대만, 빠졌죠. 독일 다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만 넣었느냐? 어허. 근데 이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내지 않았기 때문에 답을 정확히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또 나아가서는 지금 미 상무부가 이 철강의 문제를 안보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어서 이 문제가 더 꼬여 있는데 뭐 논리는 이렇습니다. 파고들면 좀 조악한 얘기이긴 한데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것들을 자국 생산 비율이 너무 떨어져 버리면 우리가 이거 주요 인프라나 아니면 군수 산업에 급하게 필요할 때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원 안보라고 이런 하죠.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동부에 가면 베들레헴 스틸이라고 한때 어우, 세계 맞아요. 4위의 네. 철강 회사였던 그 베들레헴 스틸의 폐공장이 있어요. 예. 제가 여기를 가봤는데 여기 가면 한국의 포스코 때문에 망했다 이런 설명문이 있거든요. 써 있어요. 오. 써붙어 그러니까 있어. 여기에서 우리 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베들레헴 스틸이 망한 건 베들레헴 스틸에서 판매했던 그 주력 상품 H빔 가격이 220% 오르는 동안 임금이 900% 상승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혁신을 하지 않고 세계 시장의 조류를 보지 않은 채로 이제 철강이 어려울 때마다 그 수입 규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연명을 하다가 회사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로 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진 건데 누군가 탓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많은 사냥이 필요했던 그렇죠. 거죠. 그 대상이 작은 나라 한국의 포스코였던 거예요. 너 그래서 그 동네에 가면 여전히 한국 사람들 때문에 우리 동네 경기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믿고 있는 올드보이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겠죠.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장면들을 보고 꽤 놀랐는데 하여튼 상황이 타개하기가 만만치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앞서서 나온 그 남북 관계가 풀려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아마 해빙기에서 그 북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질 때 미국이 이런 경제 문제들을 지렛대로 이용하려고 들 그 개연성이 다분하거든요. 이미 조짐이 마치 나타나고 그렇죠. 있죠. 돈을 주고 남북 관계를 사라 이렇게 압박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좀 구분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남북 관계는 남북 관계로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사드 보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가서는 안 되겠죠. 지난번에 정철진 평론가는 여기 경제 그 프로에 나와서 우리 여기 그 우리 방송 보도 경제 정봉주 코너. 정치쇼 네.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던데요. 이 관세가 올라가면 네. 수입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의 소매업자들, 제조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타격을 받죠. 타격을 받고 오는 소리였고 그들의 저항 때문에 결국 관세를 낮출 수밖에 없다. 그걸 무역 제재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제재를 해서 수입산이 못 들어오게 하면 예컨대 세이프가드 때문에 한국산 세탁기를 사고 싶은데 못 산다. 예. 그리고 자국 내 세탁기 가격이 올라가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한다 하면
100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세탁기를 150만 원 주고 그렇죠. 사야 하는 150만 거예요. 주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수입을 규제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런 그 외국에만 피해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내부에서도 내수 시장과 소비자들이 그 피해를 나눠서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미국 사람들의 요즘 이제 그 LG 특히 LG 가전제품 네. 워낙 네. 좋아져 갖고 그렇죠. 완전 꿈의 가전제품이라고 하면 되는 맞아요. 거 아니에요? 네, 써보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좋아요. 미국에 있을 때 그 미국 세탁기를 보면서 야 이런 탱크를 아직도 쓰고 네. 있단 말이에요. 이런 월물이라든가. 아, 느낌이 우리도 그런 탱크 남아 있어요. 그런 느낌. 교도소 가면 있어요. 과거에 진짜요? 그런데 네. 생각해 보시면 그 월풀이라는 메이커는 정말 부의 상징이었어요. 한국에서. 그렇죠. 예. 옛날에 80년대 후반 뭐 90년대 초 이 월풀 가전이 있는 집에 친구 집에 가면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틈에 야 누가 요즘 월풀 써 이렇게 되는 동안 월풀은 뭐하고 전기도 많이 먹어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 네. 그러니까요. 그동안 월풀은 뭐하고 세탁기를 혁신해서 잘 만든 LG가 잘못이냐 이거죠. 그런데 그러니까요. 미국에서는 이걸 다 한국 탓으로 돌리면서 마치 한국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게 된 것처럼 우리를 욕먹이고 있다 이런 얘기죠. 현재 뾰족한 대책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만만치 않아요. 이게 정말 미국 마음이고 정말 엿장수 마음대로인데다가 12개 나라를 선정한 근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협상을 해서 관세율을 낮추거나 아니면 우리를 여기서 당분간 유예 기간을 주거나 예.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강도를 낮추는 것 외에 완전히 한국을 여기에서 빼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럴 만한 여지가 현재로선 많지 않아 보입니다. 남북한 대화 평화 분위기가 이래서라도 더 빨리 가야 돼요. 그럼 이게 그렇죠. 그 네. 이제 그 뭘 걸 게 없어지잖아. 남북이 관계가 좋아지면. 아 그렇죠. 네. 속상하네. 진짜 대책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도 뭐 찾아봐야죠. 여기에서 우리가 불타버린 집에서 그래도 쓸만한 걸 건져내는 네. 심정으로 네. 찾아내야죠. 그러면 네. 대한민국 GM 폭탄 네. 이건 연결되는 얘기네요. 네. 연결되는 얘기네요. 얘기죠. 그러니까 하필이면 설 명절 연휴를 직전에. 앞두고 13일이니까 지난주 화요일이죠. 갑자기 굉장히 영악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네. 못됐어요. 네. 한국이 명절 앞두고 저도 있는데 화나더라고요. 저도 정말 좀 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지금 남의 나라 명절 앞두고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데 5월 말까지 군산 공장을 폐쇄하겠다라고 GM과 한국 GM 제너럴 모터스죠.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근데 군산 공장 가동률이 20%밖에 안 됐어요. 생산률이 높은 것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GM이 한국 GM을 사실상 이제 생산 기지로 생각해서 군산만 공장이 있는 게 아니라 창원하고 부평에도 부평. 있어요. 부평 공장이 제일 크고요. 네. 부평하고 창원은 뭐 그 전기차 그리고 미래차 뭐 이렇게 작은 차 중심으로 하고 이 창원 공장에서는 올란도 같은 큰 차를 중심으로 했는데 중요한 건 이 차가 잘 안 팔려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잘 안 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이 최근까지 GM 차를 타고 GM 차 브랜드가 뭐예요? 그냥 GM. 올란도랑 쉐보레죠, 크루즈 쉐보레. 이런 게 바꿨죠. 있죠. 쉐보레는 많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길에. 그러니까 길에는 조금 있긴 한데, 그러니까 막 선호하는 차는 아닌 아니 거죠. 제가 오늘 전문가하고 아침에 만났는데 네. 시장 점유율이 쉐보레가 10%였는데 지난해 7%로 떨어졌대요. 아 올라가지 않고요? 네, 근데 왜 떨어졌냐면 이게 말리부, 크루즈, 세단 이런 거고 SUV는 이제 뭐 트랙스, 올랜도 이런 네. 건데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격을 내리면 팔릴 차들을 네. 가격을 올려서 안 팔리게 한 게 수년 동안 내수시장 점유율을 한국 GM 스스로 떨어뜨린 것 같은 의심의 정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쉐보레 같은 경우는 외제차이면서 수입차 사람들 인식이 네. 일반 인식이 외국차고 수입차인데 가격 대비 가성비가 가격 좋다고. 좋고 낮다. 네. 가격이 싸서 사는데 가격을 올렸다? 그럼 안 근데 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쉐보레를 외제차라고 생각하는 한국 사람은 거의 없죠. 그냥 한국 GM이 대우 뒤에 GM이었으니까. 대우차의 인식이 훨씬 더 강한 건데 어찌됐든 너무 비싸면 안 사는데. 그렇죠. 적당해야 가성비가 좋아야 사는데 아니 우리 그래도 여기 독일차 방송 이거 나가는 거 예. 유료로 해봐야 안 됐죠. 뭐 그 적당한 비율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한국에서도 보면 독일차, 유럽차에 대한 그렇죠. 선호는 있는데 미국 차에 대한 선호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굉장히 덩치도 크고 기름값도 많이 먹는데 가성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의 선택을 잘 못 받는 건데요. 어쨌든 제일 심각한 문제는 실업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공장이 폐쇄되면 12,000 그리고 군산 지역 경제 전체를 보면 14만 명까지 여파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 공장이 문을 닫겠다고 하면 이 자체가
큰 지역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정치권에서 뭐 이를테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TF도 구성해서 대책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노조는 파업을 결의한 예.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문제는 도대체 그럼 이 회사가 왜 갑자기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하는 거냐 이제 그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본사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글로벌 구조조정 차원에서 경영난 극복을 위한 첫 번째 자구 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내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렵다고 하고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압박 전술이다. 아니면 아예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려고 하는 수순 중에 하나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지분 구조를 보면 그 GM이 한국 GM의 지분을 거의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76.96%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고요. 산업은행이 17.2%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계속 판매가 안 됐어요. 판매 부진이 됐고 실적이 나빠서 누적 적자가 2조 6천억 원이나 돼요. 그러니까 지금 GM이 요구하는 거는 빨리 큰 돈을 꿔줘라. 대규모 출자를 요구하고 있고요. 금융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리고 산업은행하고 정부가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적자 나는 회사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값을 상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가격을 높여놓고 이사를 사라고 하니 소비자들이 안 사는데 그리고 내부의 경영이 왜 부실이 되는지 경영 부실에 대한 정확한 원인 파악도 안 되는데 돈 달라고 한다고 우리 국민 세금을 계속 넣어야 되냐?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렇죠. 아니냐? 이거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한국 GM 자체에 대한 문제가 크고 부실 경영의 원인이 뭔지 그리고 또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한국 GM에 대해서 미국 본사가 돈을 꿔주고 고리대금을 맞아요.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그 이자가 높아요. 근데 3% 4%에서 5% 사이까지 받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거래하면서 이렇게 고리대금으로 받는 경우가 없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따져봐야 돼서 정부가 실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이 회사의 부실의 원인이 정확히 뭔지 이걸 좀 밝히고 그 다음에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좀 고의성이 많이 보이네요. 그래서 먹튀 논란이 있는 그래서 거예요. 먹튀 아니냐라는 그래서 의심이 쌍용차하고 지금 똑같다. 커지는 거죠. 그래서 쌍용차 때 그 상하이 자동차가 먹튀했던 거하고 기술만 빼돌리고 그렇죠. 싹 네. 똑같이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문제는 정치권이에요. 이게 정치권으로 훅 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역 경제가 걸려 있는 그 군산 지역 호남에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그 입장문도 발표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부가 좌고우면하고 있어서 적절하게 대처를 못 해가지고 한 이 정부 책임이 크다. 실기했다고 네, 주장을 하는 거죠. 모든 문제는 문재인 정부 탓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비슷한 총기 사고 나니까 예? 민주당 탓이라고. 네. 근데 이제 반면 민주당은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고 노동자 일자리하고 지역 경제를 볼모로 해서 정부를 협박해도 되냐.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경영 태도는 이거 안 된다. 강력하게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의원 같은 경우는 전북과 군산시가 그동안 GM에 흘린 피땀을 잊고 있는지 묻고 싶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의표를 찌르는 비판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민평당은 호남 지역 예.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논평이 나오는데 김관영은 바른미래당으로 바른미래당으로 갔어요. 예. 그 GM 군산 공장 회생 대책을 최우선으로 논의를 좀 해주라 이런 입장을 내기는 했는데 정부가 지원을 검토하기 전에 GM의 공장 폐쇄 철회를 우선 요구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서 군산 자체를 특별 고용 재난 지역으로 지정해서 지원 종합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한국 GM이 매출 대비 원가율이 높다. 2009년부터 9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동차 한 대에 3천만 원이면 원가가 2,7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회사의 수익이 날리가 남리가 없는 없죠.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또 이자도 내야 되고. 그렇지 이자도 내야 네. 되죠. 이 구조가 10년 동안 방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방식으로 마구 경영을 하고
그런데도 책임은 지지 않고 모든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는 한국 GM과 GM이 올바른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내부에서는 이제 그 통상 문제도 심각하고 그리고 또 한미 FTA 관련해서도 그렇고 미국의 전반적인 압박이 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긴장하면서 이 상황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싶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한국 GM과 글로벌 GM의 네. 이게 먹튀냐 아니냐, 그렇죠. 회생 가능한 거냐 아니냐. 네. 그 지금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면 실사를 우선해야 된다. 그렇죠. 이 김동연 부총리 입장인데 이 GM은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은 실사 그거 영업기밀이라 네, 공개할 안 수 돼. 없는데 그러면은 장부도 못 열어보고 뭐 몇천억을 넣으라는 얘기니까 말이 안 그러니까요. 되는데 이게 제일 민감한 게 갑자기 백악관으로 뻥 튀어서 네. 한국 GM 이 군산공역 폐쇄 결정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기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못 들었을 소식이다. 그러니까 네. 한국 디트로이트로 GM이 온다. 문 닫으면 일자리가 디트로이트로 온다. 오고 있다. 좋은 그들이, 소식. 예. 이게 심각한 거예요. GM이 벌써 디트로이트로 돌아오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근데 한미 FTA를 사실. 공정하게 무섭죠. 협상하거나 우리는 폐기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아니 그러면서 온갖 막말을 하지만 결국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 것들을 다 순서대로 얻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트럼프가 정말 무섭고 어찌 보면 정치적인 귀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와중에도 챙길 건 다 챙겨가고 저는 역사상 이런 지행 합의의 리더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말을 근데 맺으면 문제는 미국의 리더가 어떤 뭐 세계 경찰 국가 네. 그러니까 글로벌 리더기 때문에 항상 협조나 그렇죠. 상생을 얘기했는데 대놓고 아메리카 퍼스트를 이렇게 하는 전략. 사람은 지금은 없었던 거지. 미국 우선주의만 얘기. 품위를 내려놓은 시대라서 그렇죠. 품위를 제껴 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이 판을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이냐인데 사실 산업은행이 이 와중에 여기에 5천억을 추가로 출자한다고 당장 살아날 것 살아나겠느냐? 같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영원히 안 사나요? 이게 뭐. 끝도 예. 아닐 것이기 때문에 부실은 2조가 사실은 넘기 때문에 국민 여론은 이걸 이렇게 들어가야 하느냐에 대해 퀘스천 마크가 커요. 그런 상황인데 당장 군산 경제에 지금 그 군산 지역 경제의 GDP를 놓고 보면 군산 지역 경제에서 그 수출량의 한 10%를 GM이 해왔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큰 양이고 저도 군산 출신 친구가 있거든요. 여기는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오빠들 본인 이 직간접적으로 다 군산- 하다못해 고물상까지 연결이 된다는 네. 거예요. 그러겠죠. GM이 어려워지면 고물상 경기까지 어려워진다는 건데 군산의 정선이 이렇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 그래도 한 달에 한 5일 6일밖에 안 돌리던 공장이 언제 산소호흡기를 떼느냐 솔직히 시간 그렇죠. 문제였다. 그 우리를 볼모로 삼고 자꾸 정부를 이렇게 압박하는 이런 게 좋지 않고 우리도 너무 불안하니까 나가려면 빨리 나가고 그 정부가 5천억 있으면 5천억을 가지고 다른 대안을 그렇죠. 신산업을 시작을 해야죠. 그게 맞아요. 군산의 여론이에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구분해서 혹은 대처를 신산업 해야 아이디어가 되는 없으면 거죠. 언제든지 줘요 우리가 또.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여야 문제가 아닌 게 네. 군산 가지고 난리치잖아요. 네. 창원 부평도 폐쇄하면 그렇죠. 어쩔 겁니까? 네. 창원 지금 영남이고 예. 부평은 수도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전북 문제만이 아니고 네. 보령에도 있어요. 네. 공장이 4개인데 이게 다 이제 한국 GM이 철수해버리면 지난해까지 유럽에서 철수했고요. 그렇죠. GM이 예. 인도네시아, 예. 남아공, 태국 여기서 이제 인도네시아 예. 다 철수했어요. 그럼 사양하는 기업은 그렇죠. 나가야 네, 돼요. 그럼 우리도 지금 이게 예정된 시나리오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럼요. 예. 휘둘릴 근데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핵심은 GM이 한국에서 철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대전제를 세워놓은 예, 거죠. 대전제를 세워놓고 핵심은 하나씩 이거예요. GM이 예. 차를 후지게 만들었고 안 팔린다는 안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안 팔리는 차를 뭐 우리가 생돈 내고 사줍니까 억지로? 그렇죠. 그거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지금 5천억 넣겠다라고 하는 것은 안 팔리는 차를 억지로 국민들이 사려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미쳤어. 거죠. 내가 내 돈 대고 왜 사?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거는 GM의 문제는 GM의 문제로 보고 그리고 실사에 협조해야죠. 자기들이 어려워서 돈 맞아요. 달라고 하면 왜 어려운지 들여다보고 그렇죠, 그렇죠. 들여다봐서 개선 계획도 내용상으로 내야 되고. 줘야 되는 상황이면 주는 거고 회생 가능하면 도와주는 거고 그렇지 GM 않으면 도움 안 되는 거죠. GM이 이런 뜻이에요. 그 사장이 남자니까 고맨 가라 이 사람아. 아, 가 이 고맨. 사람아. GM 고맨 가 이 사람아. 한국 GM CEO는 남성이 맞고 네. 미국 글로벌 GM CEO는 여성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봐요. 고맨 가 이 고맨. 사람아. 아니, 그렇게 얘기하고 젠틀맨이 싶은데 아니었군요. 일자리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니 그래서 뭐. 이런 아니, 그러니까 거죠. 지금 그 예를 일자리를 들어서 새롭게 새로운 네. 시장을 만들어놓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자동차와 이게 관련해서. 어쩔 수 없는 거라면 이게 쌍용차의 재판이라고 하는 게 10년 전에 네. 상하이 자동차가 쌍용을 사잖아요. 예. 먹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 돈 달라고 그때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그럼 상하이 본사가 지원하면 정부도 매칭 펀드로 지원하겠다. 네. 본사는 지원 안 하고 네. 정부 공적 자금만 내놔라. 그랬다가 결국은 매각하고 먹튀를 했는데 자동차 기술은 6천억 원어치를 가져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방황하다가 쌍용차 이 해고 근로자들 얼마나 고생했어요. 맞아요. 반올림이 생기고 하는 과정을 보면 정말 고생 트라우마 많이 치료 하죠.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네. 마힌드라 그룹이 사서 예. 티볼리 나오고 예. 상생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예. 삼성자동차도 표류하다가 르노 삼성이 됐는데 그렇죠. 지금 상생 모델로 자리 잡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국 GM이 또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이게 우리 새로운 고유 대안을 독자 그 찾아야 기술도 있기 때문에 고유 브랜드 지금 말씀하셨듯이 고유 브랜드로 갈 수 있는 길도 있고 그렇죠. 아니 가려면 가려는 네.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투입할 돈을 갖고 일정 기간 동안 기본소득 보장을 해주는 거야. 네. 그럴 때 돈 쓰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기본소득 보장을 2년이고 3년이고 하면서 해주고. 그 동안에 네. 나머지 여분의 돈으로 새로운 기업을 살리는 거죠. 그렇죠. 아니 제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군산 얼마나 좋습니까? 관광 지역으로 다시 한번 개발을 해봐요. 아니 근데 이분들이 이제 자동차 업종에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 고유성과 특장점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일을 정부가 만들면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지역의 하고요. 문제들. 네. 그리고 이렇게 부품 같은 거 원자재 비싸게 팔아가 넘기고 그다음에 R&D 비용도 막 과잉 처리하고 이런 부도덕한 기업에 왜 투자를 하냐는 거죠. 더 투자 이게 옛날 같으면 그게 가능한데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거를 용납하지 동의하지 않거든요. 않죠. 동의하지 네. 않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GMR이에요, GMR. GMR. 고맨. 이 사람아, 당신 나라 라이플이나 걱정해. 라이플. 고맨 라이플. GMR.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나오네요. 네. 지금 이게 플로리다 총기 사건 말이에요. 17명 이 사회가 사망입니다. 얼마나 한심한 진짜. 사회냐면은 ARA가 뭔지 알죠? ARA. 네. 아메리칸 총기. 라이플 어소시에이션. 네. 미국 총기협회. 네. 제일 로비력이 센데 맞아요. 거기서 돈 받아먹느라고 이 총기 규제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아유, 그래서 이게 무서운 일인데. 총기 관련 시간이 얼마 없어요. 자, 근데 플로리다 파크랜드의 스톤맨 더글라스 고교 17명이 14일 날 총기 네. 난사로 네. 사망했습니다. 이 정부 입장은 이래요. 이 총기를 쏜 이 정신병의 문제다.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여기서 거죠. 지금 이게 말이 안 이 되는 거죠. 생존자 학생들이 네. 시위를 열었어요. 네. 그 생생한 장면이 있는데 믿지 않는다예요. 정신적인 문제 웃기지 마라. 예를 들어 막 칼로 살인을 했으면 17명 죽였겠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문제는 총이다. 예. 문제는 총이다. 그렇죠. 문제는 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격탄 날렸어요. 얼마 받았어? 총기협회에서 네. 3천만 달러 받지 않았느냐. 네. 이걸 지금까지 사망한 사망자 머릿수로 나눠보니 이 미국인의 몸값은 1인당 5,800달러란 말이냐. 이런 얘기를 고등학생들이 하고 있으면서 이 고교생들이 지금 이제 워싱턴 DC에 시위를 예고했어요. 예. 제가 보기엔 이 총기 문제 때문에 심각해요. 고교생들이 우리나라의 중고딩 혁명당 예. 촛불 시위에 중고생 이제 혁명당 시발점이 있죠. 됐던 예. 것처럼 이거 제가 보기엔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럼 이제 사태가.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예요. 2008년도 소고기 촛불을 주도했던 분들, 예. 그 중고등학생들, 확연하나요? 맞는 사람들, 아니 그분들 중에 한 그때 살짝 실패했으니까 15명. 네. 그다음에 2016년, 2017년 촛불 주도했던 분들 85명 네. 선발해서 네. 이거 우리가 보네요. 아니 우리 국민들 성금받고 주는 네. 거예요. 가서 미국 가서 100명이 촛불의 진가를 가르쳐주고 와라. 촛불 원정대 촛불 원 포인트 레슨. 과외 아니 또 대한민국 아니에요. 그 학생들이 똑같아요. 그 세월호 때도 아이들이 막 신고하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도 애들이 신고를 했어요. FBI 이런데. 맞아요. 근데 네, 다 무시했죠. 무시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것을 뭐 그 총의 문제가 아니라 마치 그 학생의 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하는 것은 미국 사회가 이제 미국 사회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촛불의 힘을 이거 캔들 레볼루션 네. CR, 네. CCR, 시빌 캔들 레볼루션 CCR 노래 없나요? CCR 노래 하나. 자, 세 분 인사하시고요. 네. 끝났어요. 인사하세요. 이제.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정돈 정태근 의원이 기다린 4부 보수의 품격으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소소소. 정봉재 정치쇼 4부 순서 돌아가겠습니다. 할 말을 한다. 나라 걱정하는 돌직구 정정브라더스 정돈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정태근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설 연휴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냥 빨리 지나가 버렸네요. 짧았죠 이번에. 예. 작년 추석이 너무 길었어요. 작년 추석은 10일이었었는데. 그런 좋은 날이 또 언제 올까? 그러니까 이번 추석은 짧다 보니까 예. 뭐 민심이고 뭐고 그렇게 파악하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오늘 민심 물어볼까 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왔는데. 또 이 그 동계올림픽도 진행 중이니까. 예, 참 거기들 다 빠져. 거기에 다 관심이 저도 가가지고. 뭐 어제 오후 2시부터 하루 왼종일 TV만 봤으니까요. 2시에
여자 컬링 했잖아요. 네. 중국한테 이겼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아, 정말 재밌더라고요. 근데 컬링이. 그거 끝나고 나니까 또 LPGA 골프를 하는데요. 그 고진영 선수가 데뷔전에서 우승을 했어요. 이게 67년 만의 일이에요. 와. 그리고 2등은 최혜진 선수가 있고 고진영 선수가 그 제 친구 고진아 전 의원하고 이름도 비슷한데 생긴 것도 비슷하거든요. 오.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평창 때문에 기사는 조그맣게 나왔는데 정말 그 엄청난 일을 어저께 이제 했었고요. 67년 만에 예? 데뷔하면서 우승. 신인이 데뷔하면서 우승하는 게 67년 만의 일입니다. 그리고 저녁 때 되니까 또 우리 이상하 선수가 또 그렇게 감동적인 레이스를 해가지고 예. 어제 이상하 선수 스트레칭 할 때 보니까 진짜 깜짝 놀란 게요. 이렇게 앞으로 숙이는 걸 하는데 무릎이 이 팔꿈치가 땅에 닿더라고요. 오. 야, 나 그거 보고 저 선수들이 얼마나 저렇게 운동을 했으면 저렇게 유연할까. 그래서 어제 이상하 선수 그 우는 거 보면서 예. 그 무릎이 그렇게 안 좋다는데 더 이상 이제 빙상을 하지 마시고 그 하체와 그 유연성을 가지고 지금부터 골프해도 제가 보기에 앞으로 한 20년은 골프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 3년 안에 KPG 입성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아주 정확하신 게 우리 그 친구 아들이 고등학교까지 축구하다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골프학과를 들어갔거든. 3년 만에 그냥 바로 싱글로 들어갔더라고요. 이상하 선수 같이 나이가 하니까. 몇이죠? 지금 29이에요. 8, 9년생. 좀 늦긴 했네요. 아, 그 늦긴 했어도 제가 보니까 그 유연성이나 그 하체의 체력이나 이런 거 보면은요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그 저거 우통벗고 들어온 퉁가 선수 네. 그 선수가 원래 태권도 선수 아니에요. 근데 태권도 올림픽에 하계 올림픽에 나왔다가 업종을 바꿔갖고 크로스 그걸 갖고 5번 만에 국가대표. 그냥 운동신경이 있으면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정치쇼 맞아요? 모든 게 다 정치 아니에요 이게. 아니 우리가 그 이 스포츠 얘기도 이야기하려면 한 다스가 넘어요. 그러니까 다스 얘기가 있죠. 야, 삼성과 다스, 삼성은 다스의 실소유인 줄 알았다. 그게 이제 보도상으로는 이제 이학수 전 예. 부회장이 다 자수서를 제출하고 진술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도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단 한 언론만 보도를 했어요. 몇 년도쯤이에요 그게? 2010년? 예, 근데 이게 지금 재판이 되는 게 2009년 예, 얘기였거든요. 그때 보도 통제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그 보도를 보고 제가 너무 붕괴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정태근 의원한테도 했을 텐데 이 정권에서 일어난 일 중에 가장 치졸한 일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게 돈 대납한 걸 알고 있었어요 그때? 그때 대납까지는 몰랐어도 어쨌든 다스에서 그 김경준으로부터 140억을 받아냈잖아요. 그렇죠. 2011년 2월이죠. 그러니까 그게 대납을 안 했더라도 예, 한번 생각해 받아오는 보세요. 거. BBK 이 문제 때문에 피해자들이 많잖아요. 예. 그 피해자들은 어쨌든 MB를 보고 투자한 사람이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도덕적인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들이 김경준 상대로 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내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권력을 이용해서 그걸 혼자서 그냥 다 받아내 버렸단 말이에요. 피해자들한테 그렇죠. 갈 돈을. 예. 그러니까 정말 너무 해도 너무한 건데 그 비용도 되게 부자잖아요. 다스만 해도 또 8조짜리 회사고 또 개인적으로도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걸 또 삼성한테 대납을 시키고 말이죠. 현대까지 났을 때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탄생에 일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1조가 아니에요 10조 했어요. 예, 저 지금 머리 받고 있겠습니다. 진짜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1년에 돈 넘어오고 보도 나오고 그랬을 때 그때 이미 정태근 의원님은 이거 큰일 날 일이다. 정도원 의원은 정도원 의원님. 죄송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좀 심각한 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다스가 누구 건지야 이제 곧 밝혀지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 대임 시절에 투자를 회수하는 변호사 비용을 이제 대납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대가 이제 에이킹컴프에다 했다는 것은 뭐 특허 소송 관련해서 아직 뭐 논란이 있는 거지만 삼성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게 결국은 지금 이제 이학수 진술하고 김백준 씨 진술이 지금 일치해 일치하고 가는 거 있죠. 예.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사실상의 뇌물적 성격이 강하단 말이에요. 직접 뇌물이죠. 제3자 뇌물도 뇌물,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좀 이 시점에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그 주변도 그렇고 좀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보면 가장 문제가 실기잖아요. 실기. 그거 그리고 자꾸 가리려고 그러고. 최종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탄핵까지 가는 거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거고. 근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 소환이 뭐 평창 올림픽 끝나고 할지 프레올림픽까지 간 다음에 그 패럴림픽까지 간 다음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가서 건건이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사죄할 건 사죄해야 왜 이 문제가 심각하냐면 본인을 위해서도 그런데 어떻든 지금 이제 정도원 의원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거나 대통령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마음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의. 그래서 저는 지금 골든타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과 그 주변 참모들이 가급적 빠른 시기에 그 지난번과 같은 입장문의 발표가 아니라 제대로 된 뭐 인정과 사과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학수 부회장이 소환되자마자 다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그 자수서까지 제출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머리 회전이 빠른 분이고 경륜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희 회장은 이제 소환될 수가 불가능하고, 없는 예. 사람이고 자기도 이제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했다 그러면 책임이 많이 덜어지죠. 아, 자기 그냥 단순 전달자니까. 예,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가는 게 가장 현명하겠다. 딱 계산을 변호사 또 조언도 받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정태근 의원이 얘기한 것도 그런 일종의 그런 겁니다. 상황 판단을 원래 MB도 잘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 무조건 부인하고 나가면 잡범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보수층이 더 이제 떠나가고 괴멸되는 거죠. 그러나도 지금 그 괴멸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기가 대통령을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미래를 봐서라도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그거를 이제 생각해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연관이 안 되겠죠 여기에서 회사에서 정리가 그 당시에는 이재용이 실권이 아니었으니까. 실권이 아니었어요. 아. 예.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벗어나 있죠. 근데 이제 이것을 이건희 회장 3년의 집행유예 5년 받은 것을 사면 복권해주는 대가로 이 40억을 대납했을 것이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MB 측에서는 안 그랬잖아요. IOC 위원 자격 박탈을 막기 위해서 사면 복권해줬다. 그러니까 그 사면 여부와 관계없이 예. 제3자의 회사에다가 왜 소속인을 그렇죠. 대납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면 문제를 증명하지 못하더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것이 이제 줬을 때는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누굴 보고 줬냐 이거죠. 그런 문제가 직접 뇌물이면 발생하겠죠. 부정 청탁이 있으면 관계 없는 거 아니에요. 직접 뇌물일 경우에. 그러니까 직접 뇌물이고요. 저는 또 이게 이 사회에 이제 많은 생각을 해주게 했는데 MB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진짜 많아요. 뭐 공개된 거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도 왜 자기네 돈은 단 1원도 안 쓰려고 그러고 꼭 남의 돈을 쓰려고 그러는지 그리고 그 돈을 다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지 이제 나이들도 꽤 되셨잖아요. 단 1원도 안 쓰진 않았어요. 그 예를 들면 서울시장 때 서울시장 월급 다 기부했고 아름다운 제도 박원순 아름다운 데 기부했고 대통령 때도 다 월급 기부했잖아요. 1원도 안 쓰지는 않고 생생나는 건 많이 쓰시죠. 이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제 그렇게 했던 건데 어쨌든 참 부지런히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 돈 다 쓰려면은. 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정태근 의원님 말씀하신 MB 측 2인자 김백준, 예. 그다음에 삼성 측 2인자 이학수 둘의 얘기가 완전 일치돼 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간에 이제 그쪽 변호사 MB 김백준 씨 변호사 측 얘기를 들으면 김백준 씨가 다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큰일 났다. 그때 이제 무슨 내용인지 몰랐는데 그 큰일 났다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한 2주 전쯤에 그랬다는 거거든요. 영포 빌딩 네. 털리고 난 다음에 네. 큰일 났다. 네. 이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예.
그러니까 진짜 결단을 내려야죠. 여기서 뭐 부인하고 그러는 거 나오니까 참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뭐 참모들도 이제 떠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남아있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니 제일 재밌는 얘기가 지난번 정태근 의원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입장 발표할 때 옆에 있던 7명 서 있었던 분들 내용도 몰라요. 내용도 모르는 분들이라고. 전 그 기사 좀 크게 날 줄 알았더니 또 기사도 안 나대. 별 관심이 없는지.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면 사실은 진짜 진실이 뭔가라는 것들을 완전히 공개한 상황에서 그래서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 참모들은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실은 얘기를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네. 저희가 예를 들면 큰 선거를 치를 때 기본적으로 네거티브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실제로 네거티브의 실체가 뭔가라는 걸 알아야지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그것부터 출발해야죠. 네. 그러니까 스테파노폴로스가 클린턴을 처음 만났을 때 네. 클린턴이 이제 29살짜리 전략가한테 도와달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테파노폴로스가 처음 한 말이 당신 여자 관계 다 대라. 그것부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내가 대응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나한테 솔직히 털어놓지 않으려면 나하고 일하지 말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 있는 참모들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앞으로 재판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한테 다 털어놔야 되잖아요. 변호사한테 털어놓지 않으면서 변론을 맡긴다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재판을 하겠다는 지금 거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격 아니에요. 그래도 유영아 변호사한테는 다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까요? 그렇게 저렇게 대응할까요? 자, 다 털어놓고 시인할 거 시인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사죄를 하셔야죠. 진심으로 사죄하고. 네. 너무 늦지 않았나요, 근데? 아니 저는 아직도 시간은 있다고 봅니다. 아직도 시간이 네. 있다. 자, 정도는 다음 주죠. 네. 설 끝났으니 이제 본격 지방선거 모두 그 바른미래당 쪽은 초비상이 걸렸더라고요. 왜냐하면 설 명절 동안에 네. 미리 합당을 해갖고 그게 설 밥상에 좀 정치 밥상에 올라갈 줄 알았더니 네. 완전 주제가 실종돼 버렸어요. 올림픽 때문에.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올림픽이 없어도 별로 뭐 주제가 못 되죠. 바른미래당은 그 적어도 이제 기초나 광역위원까지는 몰라도 광역단체장 후보는 못 됩니다. 그 기껏해야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뭐 안철수가 나가니 마니 그 정도지 어느 단체제 광역단체도 나갈 후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광역단체 후보 나가려면 몇십억을 자기 돈을 쓴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그 10% 이상 15% 이상 득표를 얻지 못하는데 누가 나갑니까? 근데 유승민 뭐 대표는 전체 다 내보고 내겠다 이러는데 그러면 뭐냐면 자기가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나갈 생각도 내가 볼 때는 없어요. 자기 나가면 어디로? 대구시장으로 나가나요? 대구로 나가든지 서울로 서울로 나가든지 나가든지. 해야죠. 예. 무책임한 얘기를 하는 거죠. 정치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요.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 지금 이제 정도원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제 광역단체장 선거는 일정 정도의 소위 자질과 인지도에 대한 평가가 있지 않고서는 나가기가 어려운 선거죠.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장 선거가 법정 선거 비용이 34억 9천만 원이니까요. 법정 선거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까지 계산한다고 그러면 한 50억 예.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15%를 못 받으면 거기에 이제 법정 선거 비용도 보전을 못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법정 선거 비용도 100%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100% 다 받네 법정 선거 비용은. 그거 이제 선관위에서 우리가 신고한 내용들을 예. 가지고 이제 이걸 보존해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예. 걸 쭉 본 다음에 하는데 거의 받는다고 봐야죠. 거의 받는다고 봐야 되고 그런데 이제 지금 정몽주 의원은 자기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잘 설명해 주세요. 형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근데 이제 그 지방선거를 전망하면서 지금은 그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를 보일 거라고 전망을 하지만 저는 예상 외에 고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 얘기하는 분들 꽤 있어요. 그 측면이 몇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예. 하나는 지금 여론조사에서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올 거냐 말 거냐의 문제를 놓고 견제 심리가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 심리가 발동을 한다라고 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 대선 때에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다는 사람들은 41%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을 찍었던 사람들은 52%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한국리서치가 신년에 그 여론조사를 할 때 보면 예. 응답자 특성에 보면 문재인 후보를 찍었다라고 하고 응답한 사람이 무려 55%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적극적으로 응했다는 거죠. 응했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그 홍준표나 안철수나 유승민을 찍은 게 52%인데 실제 응답한 사람은 24%만 응답을 했습니다. 아, 반도 안 되네요. 예, 결국은 그렇게 보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응답하는 것처럼 투표장에 안 나가주면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이기지만 이길 수도 있지만 견제 심리 때문에 투표장에 나가겠다라고 하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고 동시에 예를 들면 지금 지난 대선 때도 52%였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단일화를 하지 않더라도 52%가 예를 들면 홍준표 안철수처럼 24대 21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예. 하나는 10, 하나는 42로 갈라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안철수 후보가 나오고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 이제 남경필 지사가 나와가지고 후보 간에 그러니까 당에 관계없이 후보 간에 우열이 확실하다라고 해서 견제 심리하는 사람이 한쪽에 쏠린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이 한 10% 내뿐이 못 받는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실제로 41대 40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중간에 좀 그 듣는 분들이 숫자가 계속 나올 때 좀 헷갈리니까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을 대선 때 찍었던 분들이 네. 전체 52%쯤 되는데 네. 이 52%가 일단 투표장에 다 나온다고 전제하면 그리고 예를 들어 안철수 후보가 바른미래당에서 나오고 서울시장에 다른 자유한국당 후보가 나오는데 별로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저쪽은 찍어봐야 사표가 될 것 같으니 그렇죠. 한 10% 정도만 가고 나머지 42% 정도가 뺀 52 중에서 10을 뺀 42가 안철수 쪽으로 온다고 한다면 민주당과 박빙의 싸움이 될 그렇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저 개인적인 평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박원순 시장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저는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박원순 시장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교체해야 오히려 선거가 쉬운 선거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들고 실제로 그거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교체 지수가 이미 교체수가 55% 높더라고요. 가까이 나왔죠. 아니, 이미요. 지지율도 40%가 나오고 물론 지지율도 그러는데요. 네. 이게 교체지수 선거에 있어서 교체지수라는 거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장의 인지도만큼의 피로도가 쌓여 있다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나라를 위해서는 야당이 강해져야 합니다. 야당이 강해져서 저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당을 견제해주면서 이제 그 여당도 이제 강해지면서 정부도 강해지면서 나라가 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야당이 너무 형편없어요. 이런 지금 정태근 의원 얘기처럼 분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아니, 근데 야당이 세면요. 예. 야당이 세면 야당이 여당한테 막 압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청와대나 이런 데 가서도 야당이 이렇게 되는데 좀 들어줘야 되지 않아? 하면서 이게 정책이 좀 조율을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제1야당의 대표는 지금 여당의 선거대책본부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1야당 대표 누굽니까? 아유, 제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거가 되겠어요. 지금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사법부도 좌편향돼 있다 얘기하면서 편향된 판결을 내린다 그러면서 이재용 재판은 그 판사는 괜찮은 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민 감정과는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제1야당 대표가 할 얘기냔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두 분도 방송도 좋지만 이제 좀 그거 가갖고 새로 당을 만들든 아니면 거기에 가갖고 좀 바른 소리를 하든 실제로 그 보수 정당도 제대로 좀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방선거 전반 관련해서 제가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일자리 문제거든요. 일자리요. 일자리.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평창과 남북 문제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대단히 성과를 냈고 특히 어제처럼 이제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이제 지금 그 크게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뭐 국민들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는데 지금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일자리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월 달 고용 지표를 갖다 놓고 여당 대표는 뭐 최저임금은 무슨 뭐 죄가 없다는 둥 우원식 대표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재부 장관은 별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미 다 작년에 다 이제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고용률이 조금 늘어나고 실업률은 그대로면 예를 들면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면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1월 달에는 공공부문 재정수다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은 한 6.2%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1월 달 고용 지표를 놓고 봐도 지금 실업자 통계가 10년 이래로 최고예요. 무려 102만인가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높았고 소위 이제 이 청년들 체감 실업률은 21% 육박했어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보면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IMF조차도 지금 최저임금 급격하게 올리는 거를 하지 말라고 지금 공고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최근에. 그래서 이게 이제 3월 달이 평창에 끝나고 3월 달이 되면 대학 졸업 시즌이 이제 이달로 끝나잖아요. 예. 그러면 현장으로 사람들이 몰려 나오는 거예요. 더 쏟아져 나오죠. 경제활동 예. 인구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고용 전망은 별로 밝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2부에서도 얘기했지만 GM 문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미국에서 지금 파상적인 공세를 한단 말이에요. 이미 태양광 패널 그랬죠. 세탁기 지금 세이프가드 발동했죠. 지금 GM 문제 터졌죠. 철강. 거기다가 이제 철강. 철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3위의 공급국가예요. 미국에. 근데 사실은 12개국 만약에 제재한다고 했을 때 유일하게 동맹국 중에 들어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문제는 야당 우리가 오히려 잘한다 해가지고 대화를 놓고 정부도 비판할 건 비판하고 풀어나가야 되는데 도대체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얘기를 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신저가 권위 있는 메신저가 없어요. 지금 예. 야당에는. 알겠습니다. 야당 건강하기 위해서 정당 활동 두 분 하시길 권하면서 끝났어요. 인사하세요.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10시 5분에 돌아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